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심 한방에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형사항소심 수행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심제라는 것은 아시죠? 3심제가 뭐냐면 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심은 1심이라고 그러고 2심은 일반적으로 항소심이라고 그러고 3심은 상고심이라고 그럽니다. 3심은 대부분이죠. 1심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2심이 열리고 2심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지 3심이 열립니다. 그래서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그러고 2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복은 피고인뿐만이 아니고 검사도 가능합니다.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소 그리고 2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고를 합해서 상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소, 상고를 합해서 상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여러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왜 있을까요? 피고인이 상습권 보장을 위해서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이 잘못됐고 그래서 억울해서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상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소 잘못했다가 형이 더 늘어나면 겁나서 누가 상소를 하겠습니까? 피고인이 상소를 했을 때 걱정 말고 상소해. 형은 더 안 늘어나. 이렇게 보장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 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소는 피고인뿐만이 아니고 검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상소하면 형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를 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소는 어떻게 할까요? 항소장이라는 걸 적어서 1심 판결 선고한 법원에 제출을 하면 항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이걸 불변기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판결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형사 판결은 요청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판결 선고하는 날 법정에 가잖아요. 그죠? 그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판결 선고가 있었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1심 판결 선고한 그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1분이라도 원칙적으로 늦으면 안 됩니다. 1시간 이렇게 늦으면 큰일 납니다. 항소기간이 도고가 돼버리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항소장 샘플입니다. 근데 제목 보면 좀 이상하죠? 항소장 및 항소이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소이유를 왜 적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항소유서 제출 기한도 불변기한으로서 항소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면 항소기각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심각하겠죠, 그죠? 항소장을 제출할 때 간단하게 항소 이유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선택의 문제겠죠. 항소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항소장 제출할 때 항소 이유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항소장 및 항소 이유 이렇게 적고요. 사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2029합 122 이게 1심 사건 번호죠, 그죠? 중간간 1심 사건 명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김가명,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가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위 사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5월 3일 14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 바,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1심 판결 선고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 전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 전부 불복한다. 이 불복의 범위가 될 것이고,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를 제기한다는 그런 취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항소 이유를 적습니다. 1심은 뭐뭐뭐 측면에서 사실 오인을 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양형부당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오인의 뭐뭐뭐 측면, 이거는 몇 가지 적으시면 될 거고요. 또 양형부당의 어떤 측면, 이것도 몇 가지 적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이렇게 적고 옆에 이름을 또 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김가명, 수기로 적으시는 게 좋고, 바로 옆에 서명을 하시거나 또는 도장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 기준, 이거는 1심 법원입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소장은 어디에 접수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일렀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1심 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1심에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더블 체크죠. 항소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한테도 항소장 제출해 달라고 그러고, 피고인 스스로도 항소장 적어서 1심 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 다 제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에는 필히 접수증을 받으셔야 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속해서 항소장이 접수되는지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소 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항소장 그 기재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때 항소 유서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출변기한을 혹시 놓칠까봐 그렇게 내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항소 유서도 그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는데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가 되면 1심 법원은 이제 기록을 만듭니다. 쪽수도 찍고 기록을 다시 정리를 하고 해서 기록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만든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항소심 법원이 이 기록을 쓰면 일단 사건 번호가 정해집니다. 노 번호죠. 예를 들면 2021 노 123 이렇게 노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그러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우리한테 왔어? 접수 통지를 보냅니다. 그럼 피고인이 이 접수 통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날은 항소장 접수하고 나서 한 3주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필히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항소장 접수 후에 한 30일 내지는 4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내지는 40일이라는 기간이 항소 유서 적는데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호사는 검찰 증거 기록을 다시 보고 1심 재판 기록을 다시 보고 피고인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항소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고 항소심에서 제출할 새로운 증거 내지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30일 내지는 4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호사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소유서를 적으셔야 되는데 항소유는 크게 사실오인 그리고 양형부당 두 개로 나뉩니다. 사실오인은 한마디로 1심 법원이 무죄인데 사실을 오인해서 유죄 판결 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무죄를 다툴 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오인은 구체적으로 뭘 적느냐? 사건에 따라 다 틀리겠죠. 기본은 뭐냐 하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판결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말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1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믿었다. 또 다른 예로 중강간 사건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멀쩡하고 심지어 통화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 술에 취해서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이 사건 압수 절차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1심은 압수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런 압수 절차에 관한 주장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항소유서 샘플입니다. 항소유서는 1. 1심 판결의 요지 2. 항소 이유의 요지 3. 구체적 항소 이유 4. 결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항소 유서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이렇게 적고 2021로 231 여기 이제 항소심의 그 사건 번호가 되겠죠. 형사사건에서는 고가 1심이고 노가 2심이고 도가 3심입니다. 항소심이니까 2021노 23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중간간은 죄명 또는 사건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고인 이렇게 적으시고 피고인 이름을 적게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가명입니다. 김가명. 위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개진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1. 1심 판결의 요지를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은 피해자의 어떤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비록 이 사건 모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화면에 피해자가 혼자서 서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약 1시간 후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나체 모습의 인사불성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피해자의 팬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한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사실 전부에 관해서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의 요지를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 항소 이유의 요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줄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항소 이유의 요지는 사실오인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에 뭐라고 진술을 하다가 이후 경찰 이해 진술에서는 다시 뭐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1심 법정에서는 뭐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팬티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될 거고 세 번째,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이유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1심 법원이 간과한 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 서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원심까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까지 아주 이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유심히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나 CCTV 관련.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 403호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혼자 서서 지인 A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한거불능의 상태가 전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403호로 간 후 샤워도 없이 바로 성관계를 하였는 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전혀 술에 취하여 한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 피해자가 A와 나눈 문자 대화 관련. 원심 법정에 출석한 A는 당시 피해자와 나눈 문자 대화 내용에 관해서 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A로부터 입수한 당시 피해자와 나눈 문자 대화 내역. 이건 항소심에서 새로이 입수한 증거가 되겠죠. 이 문자 대화 내역도 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전혀 술에 취해서 한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서. 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의 목적.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금전관계 또는 원한관계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상태.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였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떤 측면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심은 어떤 측면에서 사실 오인은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부디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공사실 전부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항소이유서 제출하는 그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 그 밑에 피고인 이렇게 적으시고 옆에 이름을 또박또박 자필로 적으시고 바로 옆에 서명을 하시든지 또는 도장을 찍으시든지, 그리고 지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인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기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고 필히 접수증을 받으시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항소 유서가 제출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의 두 번째로 양형부당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죄는 맞는데 1심형이 너무 세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정 변경,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추가로 공탁을 했다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1심의 형을 변경하지 말라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공탁을 새로 했다든지 등의 그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항소를 하더라도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1심에서 열심히 그리고 살벌하게 무죄를 다퉜습니다.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1심에 와서 형을 좀 깎기 위해서 사실은 공사실 다 맞습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공사실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형이 깎입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안 깎입니다. 이 속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실패해서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형이 잘 안 깎입니다. 물론 깎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깎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고권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사실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나오겠죠. 상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죄 아닙니다. 이거 무죄인데 항소심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뀌어서 주장을 하더라도 상고 기각 결정이 대부분 나와버립니다. 즉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면 상고권이 거의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의 입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의 사실 오인, 즉 무죄를 다툴 경우에는 피고인이 1심 판사가 사실 오인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은 항소심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 판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판사하고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이든 대부분 판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다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당사자가 판사님의 판결을 다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1심에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려고 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증거 또는 입증과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될 게 1심에서 이미 검사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가 종료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신을 내용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2심에서 그 내용 인정 잘못됐습니다. 그 내용 부인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소심에서 경찰 피신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다시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일단 증거능력이 다 인정이 돼버렸어요. 제 개인 경험으로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나온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론 1심은 제가 수행을 안 했는데 항소심에 저한테 와서 제가 항소심을 수행하게 됐는데 밤늦게 1심 재판 및 수사 기록을 보다가 기록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우리 의뢰인에 대한 경찰 피신 그리고 의뢰인의 그 공범에 대한 경찰 피신이 아주 불리한 내용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다 문제 있는 경찰 피신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용 인정을 해버렸어요. 항소심에서는 그 내용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집어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인부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한 증거인부를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은 1심 중심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하는데 극히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증인을 20명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하고 1명만 받아들였다. 뭐 그런 언론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게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인신문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은 1심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심 법원이 그 증인이 증언할 때 그 태도 그리고 진술의 뉘앙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빙성 평가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그 증인을 다시 부르지도 않고 1심 법원의 당해 증인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심에서 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폭력 사건, 사기 사건 등 피해자의 증언 또는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인 경우에는 증인을 다시 불러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소심의 승패를 좌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 규칙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심 증인을 다시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심 증인 다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럼 1심 증인 다시 부르려면 새로운 증거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르려면 CCTV 또는 통화 내역을 다시 포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1심 증인의 증언에 배치되는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여러 개를 제출을 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1심 법원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항소심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면 1심 증인을 다시 부르지 못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은 새로운 증인, 즉 1심에서 증언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에도 1심에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소송 절차를 현지 지연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신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1심 증인의 증언이었다고 한다면 1심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야 됩니다. 부르는데 실패를 하면 항소심에서는 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증인을 필사적으로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사실조회, 사설 포렌식 활용, 국가수에 대한 재감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보, 그리고 추가 계약서, 사실 확인서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항소심 다음은 상고심이잖아요.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추가 증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항소심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신급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무죄 판결 받는 11가지 방법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4를 활용해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압수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해서 압수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되게 매배적인 상황이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도 항소 이유를 제출을 하겠죠. 그죠? 그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구질구질하게 1심에서 한 주장 그대로 반복하지 마십시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1심 판결을 기초로 해서 핵심적인 것만 딱딱
찔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 끝날 때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진술거부권을 그냥 행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 이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너무나 억울해서 괴로웠다. 그런데 항소심에서까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싶지가 않다. 판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